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12월 첫 거래일 보냈습니다. 그 시작조차 참 쉽지가 않았죠. 이제 2014년 달력도 딱 한 장 남았는데요. 추워지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국내 시장도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국내 시장 한파까지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움츠려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다가올 연초 대비해서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모색 방안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알짜배기 종목도 챙겨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열어붙었던 마음 좀 훈훈하게 녹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증시의 화제 앱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글로벌 외환 시장이 참 다이나믹하게 흘러갑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잡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 자, 이번 주 들어서 또 재차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아섭니다. 1110원 선 상회했고요. 엔저의 강달러가 재개됐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앱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정재훈 멘토와 마스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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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시장 상황 먼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참 강하고요.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이 받쳐주지를 못하네요. 정재훈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이 좀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뭐 시장의 출발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선물 시장도 뭐 매도 우위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죠. 일단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하락폭이 좀 나름대로 컸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좀 판단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뭐 나름대로 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주구장창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일단은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그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안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크게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였었죠. 11월 달까지 해서 보게 되면 좀 차이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선물 같은 경우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가 출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2주 후면은 이제 동시만기일이죠. 동시만기를 좀 보게 되면 일단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가 나와주게 된다는 매물에 대한 그런 압박을 다소 좀 벗어날 수는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2,600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1월 중순, 중하순부터 11월 초순이었었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죠. 11월 하순경부터는 반대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베이시스 자체도 이제 백어데이션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매물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섹터들이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종목 대형 섹터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당분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정적인 그런 종목군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일단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시장이 됐든 코스닥 시장이 됐든 일단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인식보다는 일단은 실적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두운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올라갈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만한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와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간요.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일회성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 들어서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참 주식하기 싫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짜증장렬입니다. 짜증장렬. 한 2주 전인가요? 아마 그 중국이랑 한중 FTA 체결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철강주 오르고요. 경기명주, 화학주 오르고, 뭐 정유주 오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건설주도 오르고 막 다 올라가는데, 그러고 나서 또 오늘은 또 경기민감주 다 내려갔죠. 이게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 답이 보입니다. 제가 밤 한 8시,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해외 선물 매매하는데, 그 크루드 오일 유가가 선물 지수가 103에서 6개월 만에 거의 그냥 반토막이 났습니다. 63까지 찍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유가 때문에 정말 뭐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들이 좀 호재가 나타나면 바로 악재가 나타나서 지금 시장을 좀 가로막고 있는데요. 유가가 저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뭐 정유주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조선주, 그러니까 플랜트라는 뭐 저기 건설주라든가 조선업종, 이 업종들도 힘들고, 또 차량주들도 뭐 힘들고, 대형주도 힘들고, 뭐 올라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네. 또 내수주는 또 어떠냐? 그러면은 환율이 또 치고 올라가거든요. 또 그러면은 환율이 치고 올라갔었을 적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다 파는 그 내수주 관련 업종들도 지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기 정말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더 암울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암울한 건 뭐냐면은, 그럼 이제 기대할 만한 대외적인 변수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대외적인 변수로 하면 나올 만한 게 20에서 이제 또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나오는데, 이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돈을 푸는 조건이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돈을 푸는 거예요. 즉,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서 아마 돈을 한번 풀어서 경기를 일으키겠다. 라면 그런 대외적 이벤트가 지금 자리에서 보이는 이벤트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은 돈을 풀어서 경기로 회복하겠다는 유럽 쪽 ECB의 그런 대외적인 이벤트 말고는 특별하게 뭐 지금 기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유로를 거래하다 보면은요, 지금 미국만 혼자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식입니다. 유로를 거래하다 보면은 유로는 계속 하방으로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이제 빨리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것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만한 이벤트가 특별하게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든가, 유동성 상승에 돈을 많이 푼다든가, 미국 쪽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일본, 우리나라 경쟁국인 일본이 돈 풀고 유럽에서 돈 풀어봤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정말 없어요. 좀 없고 좀 환율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돈을 빨아들이니까 환율 부분도 좀 그렇고 아무튼 좀 이래저래 좀 힘든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TV 나와서 뭐 주식 방송 하지만 정말 저번 주에도 그랬죠. 좀 쉬는 것도 좀 답이 아닌가. 예? 연말까지 좀 크리스마스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좀 확인해보고 그리고 좀 내년을 좀 계획해보는 것도 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요즘 주식하기 되게 힘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주식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최근 몇 년간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말 상승 랠리가 사라졌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는 커지기 마련이어서 실종된 연말 랠리를 올해는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연말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을 주목하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변동성이 완화된 코스닥 시장이 연말 증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우호적인 편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여전하고 미국의 경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연말, 과연 코스닥이 연말 증시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관심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출연진들과 함께 연말 증시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시장 연말 랠리 관련한 종목들 흐름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연말 상승 랠리가 쉽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가 이런 환율과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흔들리고 있을 때 코스닥은 그 빈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 코스닥이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예, 항상 이게 거래소 시장이 빠지게 되면 코스닥이 대안이 될 것이고,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 거래소 시장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은 좀 많이 합니다. 일단 최근에 오늘 뭐 이슈적인 부분들은 지금 뭐 코스닥에 대해서 연말 증시 대안으로 뭐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유가 부분들을 좀 다뤘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미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코스닥 쪽 연말 쪽 되면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은 코스닥 시장 쪽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뭐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뭐 일단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놓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시기적으로 증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12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공백기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백기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등락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이 좀 많이 밀렸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왜 거래소 시장이 안 되고 코스닥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내 얘기가 나왔던 게 2분기 때부터는 뭐 거래소의 EPS 증가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대체로 뭐 올해 6월 달부터는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어닝 쇼크가 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었었죠. 결국 실적 부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소 시장 섹터 쪽에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는 힘을 좀 받기가 다소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 업종 간 그리고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소형주가 유난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뭐 섬유 의복 쪽이나 아니면은 화장품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죠. 이런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져보면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모멘텀 혹은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훨씬 더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이것저것 구분을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합쳐서 보되 어느 정도 이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면 성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섹터들 위주로 압축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고 코스닥 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빼버리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보되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보게 된다라면 대형 섹터들보다는 코스닥 중소형 sek터들이 상당히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구분을 하지 말고 일단 종목별이나 업종별 위주로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요. 그 부분들은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 종합주가지수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2012년도 때에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하락을 했었고 다시 또 곧바로 회복을 해줬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2월달 이후에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2012년도를 좀 보게 된다라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네요. 2011년도, 2012년도에 상승을 했었고요. 2013년도 상승을 했었고 2014년도도 상승을 일단 해줬네요.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그 먹거리를 찾아낸다라는 거 이슈적인 부분들 해마다 연초마다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률을 올렸었거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적인 측면으로만 좀 보게 되면 사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볼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상대적으로 지나간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종목을 아무 종목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실적이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정재훈 멘토께서는요, 코스닥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수적인 접근보다는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이러한 종목별 차별화된 종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앞서서도 좀 말씀해 주셨듯이 1월 하면 또 코스닥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과연 마스터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코스닥 대안이 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이 좀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선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윈도우 드레싱 이제 효과도 있고 또 뭐 일단 모멘텀이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제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코스닥 종목에 실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떤 걸 찾느냐면은 재료를 찾습니다. 재료, 그죠? 뭐 그게 실적주이든지 아니면 개별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이든지 간에 재료를 잡고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재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코스닥 시장 현재 지금 재료도 없고 모멘텀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 많이 싸졌느냐, 박스권 상단이냐 하단이냐, 많이 싸졌느냐 올라갔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코스피 시장에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뭐 후광퉁 시행, 그 다음에 한중 FTA 체결 이런 좀 굵직굵직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서 코스닥에 몰려 있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밑장 빼기를 해가지고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하는 바람에 코스피가 요 근래 한번 큰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모멘텀이 아예 없고.
그리고 코스피 쪽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좀 수급들이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수급은 좀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코스닥 한번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2004년도에 그 실적 장세가 이제 도래가 되면서 한번 크게 1차 파동 상승을 하죠. 코스닥 시장이. 그 다음에 2차는 언제? 2006,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펀드 열풍이 불었을 적에, 2007년도 있죠? 펀드 열풍이 불었을 적에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한번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유럽의 재정위기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피는 그래도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 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면서 그 돈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코스피 대형주, 그러니까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현금 인출기처럼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코스피 대형주들,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 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래도 좀 등락폭이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횡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스닥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박스권 상단이면 밀리고 조금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즉,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의 무슨 밸류에이션, 퍼라든가 PBR, 원래 이런 것도 없거니와 퍼, PBR, 무슨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봤었을 적에 지금쯤이면 싸! 하는 기간에 들어오는 거고, 지금쯤이면 너무 비싸 하면은 팔고 나오고, 즉, 철저하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농락당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저는 왜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을 구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좀 합쳐놓지. 그래야 좀 피해도 덜 할 텐데. 아무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무슨 모멘텀이나 이슈, 뭐 나중에 오르면 이유는 갖다 붙이겠죠. 하지만 오로지 첫 번째 그 코스닥 움직이는 힘은 수급의 힘, 즉 외국인들이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요즘 그래서 좀 코스피 쪽에 그 재료들이 좀 없어지면서 코스닥 쪽에 좀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보시면은 그래도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요 며칠 전서부터 25일서부터 순매수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뭐 투자의 대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지금쯤이면은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뭐 랠리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랠리까지는 모르겠고 좀 반등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래저래 시장이 힘든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이 두 분을 모셔놓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요, 시장의 돌파구를 좀 찾아보자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연말을 맞아서 포트 어떻게 구성을 해봐야 할지 조금 더 상세한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재현 멘토께서는 실적과 모멘텀 함께 좀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종목을 압축하자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쪽이 좀 압축될 수 있을까요?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모멘텀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거래소 시장도 모멘텀이 없습니다. 주가가 거래소만, 그 코스닥만 못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소 시장도 못 올라갔거든요. 결국에는 박스권하게 흐름들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한 가지 수급적으로만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쪽에서 뭐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코스닥 시장도 올해 누적으로는 매수입니다. 8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게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대세상승기 2003년도부터 2008년도 때까지 대세상승기를 겪었을 때 중국 관련주인 수혜주, 기계라든가 조선, 철강, 화학 이런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런 것과 똑같이 중국 쪽을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소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일단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중국 쪽과의 FTA가 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좀 개방이 되겠죠. 엔터 쪽이라든가 이런 뭐 놀자주라고 좀 소위 표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대한 성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 내수 섹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방산업 쪽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전방산업보다는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추이, 즉 매출에 대한 증가라든가 이 실적에 대한 추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편입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좀 보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실적 기반형이 좀 되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학주로만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다른 종목군들은 볼 거 없습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났을 때 롯데케미칼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선택되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8대2 정도? 8대2에서 7대3 정도로 내수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섹터로의 편입,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놓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대형 섹터와 중소형 섹터 보게 된다라면 한 7대3 구조로 중소형 섹터가 좀 더 높은 그런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대3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수와 또 경기 민감주 짚어주셨는데요. 내수 쪽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주, 또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화학주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유화나 뭐 롯데케미칼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와도 연말 맞아서 포트 좀 전략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저희가 좀 비중을 맞춰볼까요? 진짜 할 거 없는데 진짜 할 거 없는데 그래도 뭐 하나 고르자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근본적인 이게 위기의 반대말은 그냥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말인데 그러면 유가 때문에 지금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유가 때문에 힘들면은 반대로 유가 때문에 수혜본 업종 쪽에다 한번 좀 눈을 좀 맞춰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유가가 내려갔었을 적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어떤가라고 하면은 한국전력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인 한국전력. 왜냐면은 한국전력 이제 보통 이제 그 원유를 떼어다가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유가가 만약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그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다른 종목들 코스피 대형주들 다 빠졌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오늘도 플러스 1.6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외국인이 팔고 나갔다. 그러면 팔고 나갔을 적에 반대로 사는 업종은 뭔지 삼성전자가 그랬거든요. 삼성전자 2주, 3주 전에 한 달 전서부터 계속 외국인이 사는 업종,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다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반등했죠. 그러면 반대로 유가 때문에 피해나 보는 업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가 때문에 피해는 업종, 뭐 정유, 조선, 화학, 뭐 철강 업종들 건설주들도 힘듭니다. 지금 플랜트 산업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수주가 안 나와서 그러면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한국전력, 그다음에 운송주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정재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 수혜 관련주들 같은 것도 좀 소비 수혜 관련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 1인당 그 GNP가 만약 5,000달러 했을 때가 5,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한 2만 달러 목표로 이제 올라간다면은 그 뭐 수입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이제 이게 증가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차적으로는 이제 보는 사업은 먹는 거 관련해서 의식주 관련돼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뭐 삼의학기라든가 뭐 제약주, 경남제약, 그 정도? 그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연말 마무리 포트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에 따른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 코스닥 연말 증시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정재현 멘토와 마스터 전문가 두 분 다 코스닥 보수적인 입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재현 멘토는요, 이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시장을 구분하기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수 쪽이죠. 중국 소비 관련 쪽 흐름을 좀 짚어보자 하셨습니다. 마스터 전문가께서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큰 기대는 금물이다. 오히려 유가와 관련된 이 수혜 업종을 찾아보자라면서 한국전력 짚어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비트컴퓨터가 오늘장 중 6.29% 급등하는 모습 흐름 보여줬네요. 자, 여기에 스페코 종목 시세 탄력 둔화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스터 전문가 포트입니다.
AJ 렌터카 종목 오늘장 흐름 좋았습니다. 3.79%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3.8% 수익 기록하고 있네요.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의 한양디지텍이 오늘장 중 목표가 터치하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2위로 단숨에 등극을 했네요. 23.2% 수익입니다. 3위에는 정재욱 멘토의 한전산업이 아쉽게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22.6% 기록하고 있고요. 4위에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18.3%, 5위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전문가분이네요. 포커나인 전문가의 대원미디어가 15.7%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대성창투입니다. 최명성 전문가가 자리하고 있죠. 39.5%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목표가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43.6%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박정영 멘토가 33.7%, 3위에는 나이센터 전문가가 16%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명예의 전당 확인합니다. 자,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역시나 100%의 확정 수익률로 이번 주도 명예의 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의 AS 전략 살펴봐야죠.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부터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스펙코 어쨌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부터 좀 살펴보죠. 예, 일단 스펙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펙코가 탄력 둔화를 일단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SH에너지 화학이나 아니면은 사주시푸드나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 그 이상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스펙코 같은 경우도 아마 밀려내력을 하루 더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 더 빠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4,200원에 4,150원짜리 때까지 밀릴 자리 때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4,700원 위에서 매도할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편입을 하고 난 이후에 종목에 좀 포트에 편입을 했다라면 4,200원 정도에서부터 추가 매수를 좀 단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4,700원짜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대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괜찮습니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4분기 실적도 아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이미 철수를 했죠. 그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흥시장 쪽에서도 뭐 진출이 좀 나름대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와 AS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종목을 볼까요? 좀 밀리는 종목을 볼까요? 한 종목만 봐주시죠. 한 종목만요. 네. 좀 저희 AJ 렌터카를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J 렌터카 그냥 주구장창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상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짤막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차트 좀 잡아주시면은요. 이 거래량이 횡보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거는요. 밑에 저가 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올 7월달, 8월달에 나왔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횡보한다는 거. 이거는 바로 저가 매수가 있다는 겁니다. 눌림목이죠. 그러니까 주봉에서 혹은 주봉에서 22평, 62평 눌림목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단봉으로 횡보하다가 상방으로 자리 잡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AJ 렌터카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마 정고점이 18,950원인데 19,000원까지도 갈 만한 종목입니다. 환율하고도 상관없고요. 오일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들고 계시면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AS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이죠.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정재훈 멘토는 다산네트웍스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턴어라운드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 종목 확인하시죠. 한진해운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네, 두 분의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봐야죠. 정재훈 멘토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다산네트웍스라는 기업입니다. 통신장비 쪽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들은 사물인터넷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9월달, 7월달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었죠. 그 부분들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좀 적자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 원인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KT 쪽에서의 수주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 쪽이었었죠. 일본 쪽에 좀 진출을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로의 수출 부분들이 이 부분으로 마찬가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흥국 쪽의 대만 쪽이라든가 베트남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들이 지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와줬었는데요. 4분기 때부터는 아마도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먼저 이제 KT 쪽에서는 이제 신규 수주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좀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산네트웍스가 일본 시장에서 원래 좀 진출해 있었는데 신흥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렸었습니다. 대만의 청하텔레콤이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의 비에텔 이런 쪽에다가 나름대로 이 수주 활동을 좀 펼쳤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4분기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5년도였었죠. 올해는 일본 쪽에서의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소프트뱅크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진행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때에 이 안 좋았던 이 부분들 실적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TV 뭐 광고에서도 KT 광고에서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다산네트웍스의 장비 부분들이다, 기술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안 좋은 부분들, 실적이 좀 안 좋은 이후에 바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 그 부분들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게 된다라면 이런 기업은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들어보죠. 매수가 얼마 정도에 좀 잡아볼까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약 한 6,000원 정도에 5,900원 정도가 좀 되겠었네요. 이 자리대에 바닥권을 형성해주고 오늘 종가 기준 6,900원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6,800원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61선 정도죠. 이 자리대에서부터는 매수를 진입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는 아마 제가 8,7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자리대는 아마도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올해 형성되어 있던 고점이죠. 8,700원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또 다른 저점이죠. 5,90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마스터 전문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 관련한 종목 갖고 오신 것 같아요. 한진해운 살펴보도록 하죠. 그 밤에 해외 선물을 매매하다 보면은요, 참 유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저렇게 하락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대형주들의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뭐 철강, 화학, 뭐 건설 다 하락했죠. 그런데 유독 한진해운만 올라갔다는 겁니다. 9.58% 올라갔다는 거죠. 한진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원재료비의 거의 뭐 반 이상 차지하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CJ 대한통운 사시면 안 됩니다. 육로로 물건을 배송하는 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별로 수혜를 입을 수가 없고요. 운송업종 중에서는 뭐 한진해운,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은 한진해운이 아닌가 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3분기 때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근데 4분기 때 실적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근데 유가 하락은 당분간 트렌드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유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하는 걸로 인해서 미국의 견제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서로 뭐 화해하고 악수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저유가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한진해운,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이제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자리가 좋습니다. 보시면은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한진해운 보면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봉을 띄웠거든요. 그리고 저번 달, 11월 달에 종가 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바닥 부분에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서고, 그 다음에 지난달 종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트렌드거든요. 주봉으로 좀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좀 분석을 드리면은 한 번도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60주 이평을 상향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60주 이평을 거래량 실리면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바닥의 좀 전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봉에서도 오늘 조금 잘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9.58%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약 1,000만 주 정도가 터졌는데요. 이 상장 주식이 약 2억 4천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터진 거래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하실 때 이게 대량 거래 터지고 윗골이 달리면은 상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상장 주식 수가 2억 4천만 주거든요. 2억 4천만 주입니다. 그러면 상장 주식수와 비교해 봤을 때 1,000만 주 정도면은요, 상투 거래량 꼭지다, 그럴 걱정할 건 아닙니다. 보통 상장 주식 수의 한 10분의 1 미만 터지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주 이하로 터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좀 매집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해운은 좀 트레이더 관점으로 해서 좀 추천해 드립니다. 모멘텀 괜찮고요. 저유가 모멘텀 괜찮고, 그 다음에 좀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바닥권이라서 좀 트레이더 관점에서 단기 모멘텀으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 목표가 얼마 정도 잡아볼까요? 매수가는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6,000원 정도로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7,200원까지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매물대가 별로 없거든요. 7,200원대까지. 그 다음에 손절가는 5,400원, 그러니까 6,400원에 매수하셔서 5,400원 정도의 그 매도를 하시면은, 무난한 투자 전략이 아니고 또 수익도 줄 것 같고, 괜찮습니다. 요 정도 가격이면. 네. 자, 유가 하락의 신바람 난 쪽 바로 한진해운입니다. 자, 그래도요, 좀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잡아도 되나 걱정도 되거든요. 정재현 멘토님은 한진해운 좀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어떠세요? 네, 한진해운을 좀 보게 되면 네. 일단은 그다지 크게 저는 매력을 좀 못 느끼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600억에 단기순이익 390억대,
일단 이 부분들인데 과연 이게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거를 갚기에도 상당히 좀 버겁지 않겠느냐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이 BW 신주주권 한 3천억 정도, 그다음에 전환사채를 한 250억 정도 발행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BW 같은 경우도 3천억 정도 같은 경우는 올해 행사가 가능한 시기까지 좀 돌아왔는데 아무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이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안 좋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런 기업들을 글쎄요, 과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적 연속성과 함께 또 이 부채 비율에 관한 의문점을 좀 품어주셨어요. 어떠세요? 트레이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트레이드 관점, 예. 제 답변이 트레이더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네. 트레이더 관점으로 보면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네, 약간 모멘텀이 있고 트레이더 관점이잖아요. 그야말로 트레이더 관점. 이거를 어떤 종목을 샀을 적에 뭐랄까 부채 비율이라든가 BW 물량 다 좋은데 그래서 손절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목표가가 필요한 거니까 그냥 트레이더 관점 쪽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약간 쓸데없는 질문이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자, 아무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도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인데 이 부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유가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기타적인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한진해운보다는 대한해운 쪽이 훨씬 더 턴어라운드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슬로건으로 내거신 부분들이 실적과 수급과 추세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한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제안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청자분들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대한해운도 있는데 굳이 그래도 한진해운 갖고 오신 이유 저도 좀 궁금하네요. 딱 한 가지 매력 포인트 좀 찝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적 메리트죠. 가격적 메리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한진은 오늘 9%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밑단을 잡았죠.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밑으로 한 6,000원대. 예, 그러니까 밀릴 거 다 각오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더 관점이 말씀드렸죠. 오늘 종가 6,290원인데 밀릴 거 예상해서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6,000원대로 이제 매수가를 이제 설정해 드렸고, 그야말로 트레이더 관점입니다. 그래서 순저가 5,400원 다 있는 거고 목표가 있는 거고요. 커다랗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정재현 멘토는요, 반대로 이 한진해운은 크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갖고 오신 종목 좀 매력적이세요? 예, 좋네요. 예, 매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걱정되거나 이 부분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되는 부분 없으세요? 글쎄요, 다산 네트워크스 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 분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오늘 여건이라 가지고 네. 못했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워낙 수익률도 좋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매수도 무방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한진해운보다는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 조금 더 수익률 잘 낼 수 있을까요, 멘토님?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아마도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칠 수 있는 그런 거래량 부분들은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투자 마인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대부분 대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과거에 이 종목을 좀 봤을 때 안 좋았던 종목군들을 해갖고 좀 부득이하게 좀 상당히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었는데 돌아서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돌아설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성장을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좀 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고 투자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께 좀 웃음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요? 향후 흐름은 수익률로 저희가 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께서는 다산 네트워크스 갖고 오셨죠. 이 4분기 턴어라운드 시작이다. 또한 KT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6,800원,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마스터 전문가님 종목이죠. 오늘 한진해운 갖고 오셨습니다.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고요. 이 유가 하락과 관련된 현 시장 최대 수혜주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6,000원,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4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재훈 멘토와 마스터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2월의 첫 거래일 보냈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챙겨드렸던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